여러분, 오늘 밤은 손톱을 확인하고 주무시는 게 좋을 겁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밤중에 문득 자신의 손톱을 내려다보게 될 테니까요. 내 손톱은 온전한가? 하고 말입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딸깍. 그 소리가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때는 조선 중기. 어느 남쪽 고을에 조사또라는 자가 살았습니다. 사또라고 부르긴 했지만 그는 벼슬아치가 아니었지요. 과거에 20번 떨어지고 30번 낙방한 만년 낙방생이었습니다. 3대가 벼슬한 양반 집안이었으나 그대에 이르러 완전히 몰락해버렸지요. 빚쟁이들이 대문을 두드렸고 고가는 비었으며 처자식은 굶주렸습니다. 하지만 조사또의 욕심만큼은 여전했습니다. 아니, 가난해질수록 더 깊어졌지요. 밤마다 천장을 노려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어떻게든 부자가 되어야 해. 그러던 어느 달 없는 밤이었습니다. 조사또는 혹시나 싶어 할아버지 댁부터 잠겨있던 낡은 곳간을 열었습니다. 녹슨 자물쇠를 돌로 내리쳐 부수고 삐걱거리는 문을 밀어젖혔지요. 끼익. 먼지투성이 곳간. 거미줄만 가득한 텅 빈 공간. 실망한 조사또가 돌아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드르륵. 무언가 작은 것이 바닥을 굴러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사또는 얼어붙었습니다. 등잔을 들어 구석을 비췄지요. 거기 어둠 속에 흰 쥐 한 마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범상치 않았습니다. 어른 고양이만 한 크기의 새하얀 털 그리고 새빨갛게 빛나는 눈. 석탄불처럼 타오르는 그 눈이 조사또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쥐가 말을 했습니다. 참았소이다. 쇳소리 같으면서도 묘하게 감미로운 목소리였습니다. 조사또는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다리에서 힘이 빠졌지요. 누구요? 오래 기다렸소이다. 조 가문이 마지막 남은 자손이요. 흰 쥐는 뒷다리로 서서 공손히 절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더욱 섬뜩했지요. 짐승이 사람의 예절을 흉내내는 것 같았으니까요. 나는 당신에게 황금을 줄 수 있소. 그 한마디에 조사또의 귀가 쫑긋 섰습니다. 매일 밤 쌀독 가득 채울 만큼의 황금쌀을 주겠소. 대신 쥐의 붉은 눈이 번쩍였습니다. 자식의 손톱 하나씩을 재단에 바치시오. 손톱. 그까짓 손톱. 어차피 다시 자라는 것 아닌가. 조사또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황금으로 가득 찬 곳간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이성은 도망쳐라고 외쳤지만 욕망은 들어보자고 속삭였지요. 줬소.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밤 자정. 조사또는 칼을 들고 아이들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니, 칼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손톱깎이였지요. 하지만 그의 손에 들린 그것은 흉기나 다름없었습니다. 10살 큰아들이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조사또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손을 집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이었지요. 딸깍. 새끼손가락 손톱 하나가 잘렸습니다. 아이는 장결에 손을 움찔했지만 깨지 않았습니다. 조사또는 그 작은 조각을 품에 넣고 황급히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곳간으로 돌아갔습니다. 재단에 손톱을 올려놓았지요. 윙. 공기가 떨렸습니다. 푸른 빛이 번쩍이더니 손톱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똑, 똑똑, 똑똑똑똑 황금쌀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 그 아름다운 소리, 마치 천상의 음악 같았습니다. 황금쌀알이 쌀독에 쌓이고 또 쌓였습니다. 조사또는 황금을 움켜쥐고 웃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웃었지요. 해냈다. 드디어.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팔아넘긴 것이 단순한 손톱 조각이 아니라는 것을, 자식의 생명력 그 자체였다는 것을. 한 달이 흘렀습니다. 조사또의 집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기와를 새로 올렸고 담장을 쌓았고 비단 도포를 해입었지요. 빚을 모두 갚았고 하인을 들였고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음식을 차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양반 어디서 돈이 난 거야? 뭔가 수상한데. 하지만 조사또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매일 밤 아이들의 방으로 가서 손톱을 깎았고 곳간에는 황금이 쌓였지요. 딸깍, 딸깍, 딸깍.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미묘했습니다. 큰아들의 눈 밑에 그늘이 졌고 둘째는 밥을 먹지 않았으며 셋째는 햇빛을 피했지요. 막내딸은 더 이상 웃지 않았습니다. 조사또의 아내가 걱정했습니다. 여보, 아이들이 이상해요. 안색도 안 좋고 환절기라 그런 거겠지. 조사또는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지요. 설마 손톱 때문인가? 2달째 아이들의 피부가 창백해졌습니다. 살이 빠지기 시작했고 손가락 끝이 회색빛으로 변했지요. 의원을 불렀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건 제가 본 적이 없는 증상입니다. 마치 생기가 빠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의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3달째 아이들은 밤에만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방 구석에 웅크리고 밤이 되면 찍찍 끽끽 이상한 소리를 냈지요. 어느 날 아내가 부엌에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둘째 아들이 날생선을 뼈째 뜯어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입 가득 피를 묻히고 야생동물 같은 눈빛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막내딸의 이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앞니가 길어지고 뾰족해졌습니다. 딸아, 내 이가 어때요, 엄마? 예쁘죠? 막내딸은 천진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뾰족한 이빨을 드러낸 웃음은 너무나 섬뜩했습니다. 3달째 되던 날 조사또는 마당을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헝클어졌고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지요. 밤마다 곳간에 들어가 황금을 쓰다듬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조금만 더 모으면. 하지만 그가 무엇을 더 원하는지 본인도 알 수 없었습니다. 이미 빚은 다 갚았고 집은 번듯해졌고 먹을 것도 넘쳤습니다. 그런데도 멈출 수가 없었지요. 똑, 똑, 똑.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사또는 멈춰 섰습니다. 그 소리가 이상했습니다. 묵직하고 느린 무게감 있는 소리였지요. 누구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문 너머에서 뭔가 압도적인 존재감이 느껴졌습니다. 조사또는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거기 한 노승이 서 있었습니다. 팔척은 되어 보이는 큰 키, 주름 가득한 얼굴. 하지만 그 눈은 바닥이 보이지 않는 우물처럼 깊었습니다. 회색 장삼을 입고 석장을 든 노승은 한참 동안 말없이 조사또를 바라보았지요. 그 시선 아래서 조사또는 모든 거짓이 벗겨지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이시오? 노승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택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집이라 할 수 있겠는가? 그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돼지가 울리는 것 같았지요. 거대한 쥐구멍이로다. 조사또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무슨 헛소리라 하시는가? 노승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이 집에서 썩어가는 영혼의 냄새가 진동하는데 사람의 피와 쥐의 기운이 뒤섞인 악취가 하늘까지 닿고 있는데 노승은 석장을 땅에 짚었습니다. 쿵! 땅이 진동했습니다. 그대는 무엇을 팔았소? 자식의 손톱이요? 아니면 영혼 자체를 팔았소? 조사또는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그대는 황금을 얻었다고 생각하는가? 천만에요. 그대는 모든 것을 잃었소. 노승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곳간이 찰수록 그대의 핏줄은 비어갈 것이오.
황금이 쌓일수록 자식들은 쥐가 되어갈 것이오. 그리고 마지막에는 노승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대 자신마저 쥐가 될 것이오. 그 말을 남기고 노승은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딸랑딸랑 석장 소리만 남기고 사라졌지요. 조사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멈춰야 해. 이제 멈춰야 해. 하지만 그날 밤에도 조사또의 발은 저절로 아이들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딸깍. 손톱을 잘랐습니다. 중독이었습니다. 이미 헤어날 수 없는 늪에 빠진 것이었지요. 넉 달째 되던 날, 조사또는 자신의 생일잔치를 열기로 했습니다. 그래, 잔치를 열면 모든 게 정상인 척할 수 있어. 마을 사람들의 의심도 풀리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었습니다. 잔치상이 차려졌습니다. 온갖 음식이 넘쳐났지요. 하지만 가족만의 잔치였습니다. 아이들의 모습을 남에게 보일 수 없었으니까요. 자, 다들 나와서 아버지 생신을 축하하자. 조사또가 억지로 밝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비틀비틀. 걷는 모습이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두 발로 걷지 않다가 억지로 일어선 것 같았지요. 내 아이가 상 앞에 앉았습니다. 조사또는 그들을 보고 숨이 막혔습니다. 창백한 피부, 가늘어진 팔다리, 뾰족해진 얼굴. 더 이상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밥 먹자. 조사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큰아들은 밥그릇을 밀쳐냈습니다. 이거 싫어요. 냄새가 이상해요. 끼익끼익. 목소리에 쥐소리가 섞여 나왔습니다. 둘째 아들은 생선을 손으로 움켜쥐고 우지직 뼈째 물어뜯었습니다. 피가 턱에서 흘러내렸지요. 셋째는 상 밑으로 기어들어가 웅크렸습니다. 여기가 좋아요. 좁고 어두워서. 그때였습니다. 막내딸이 일어났습니다. 조사또의 아내가 소리쳤습니다. 딸아, 어디 가니? 하지만 막내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입에서는 찍찍 소리만 났으니까요. 막내딸이 걷는데 치마가 이상하게 흔들렸습니다. 뭔가 그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다가가 치마를 들춰보았습니다. 그리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아악. 거기 막내딸의 엉덩이에서 꼬리가 나와 있었습니다. 길고 가는 분홍빛을 띤 쥐꼬리였습니다. 털이 숭숭 난 그 꼬리가 치마 아래로 삐죽 나와 꿈틀거리고 있었지요. 잔치상이 뒤집어졌습니다. 쨍그랑. 그릇들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조사또는 일어섰습니다. 뒷걸음질 쳤지요. 벽에 등을 부딪혔습니다. 안 돼. 안 돼. 이건. 막내딸은 천진하게 웃었습니다. 뾰족한 이빨을 드러내고. 아빠, 이거 봐요. 신기하죠? 막내딸은 자신의 꼬리를 손으로 잡아 보여주었습니다. 마치 새로 산 장난감을 자랑하듯이 말입니다. 이제 더 빨리 기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막내딸은 네 발로 엎드렸습니다. 바닥을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사각사각. 손과 발을 이용해 빠르게 기어갔습니다. 곳간 쪽으로 향했지요. 딸아, 어디 가니? 아내가 쫓아갔지만 막내딸은 이미 곳간 문틈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조사또의 아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큰아들, 둘째, 셋째도 하나씩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네 발로 엎드렸습니다. 사각사각 사각사각. 새 아이가 바닥을 기어 곳간으로 향했습니다. 찍찍 끽끽 찌익. 쥐소리를 내며 말입니다. 조사또는 벽에 기대 무너졌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날 밤 조사또는 술에 취했습니다. 아니, 취하려고 했습니다.
현실을 잊고 싶었지요. 하지만 술을 아무리 마셔도 정신은 또렷했습니다. 오히려 더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가 자식들의 비명이 아내의 울음소리가 똑, 똑, 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 아니, 문이 아니었습니다. 곳간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조 사또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곳간으로 향했지요. 문을 열었습니다. 끼익. 그리고 경악했습니다. 내 아이가 곳간 안에 있었습니다. 황금 쌀더미 위에 앉아 있었지요. 하지만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쥐가 되어 있었습니다. 얼굴은 뾰족해졌고 귀는 위로 솟았으며 온몸에 회색털이 자라나 있었습니다. 손은 앞발이 되었고 발은 뒷발이 되었지요. 네 마리의 큰 쥐. 그들은 조 사또를 보고 끽끽 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황금쌀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드득드득 우지직. 날카로운 이빨로 황금을 갉아먹었습니다. 아니, 황금이 아니었습니다. 조 사또는 가까이 다가가 보았습니다. 황금쌀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색이 바래고 형태가 무너지고 그 아래에서 뼈와 돌멩이가 드러났습니다. 환상이었습니다. 처음부터 환상이었습니다. 황금은 없었습니다. 오직 저주만 있었지요. 허허. 뒤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조 사또는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거기 흰 쥐가 서 있었습니다. 이제는 사람만큼 컸습니다. 뒷다리로 서서 앞발을 가지런히 모으고 조 사또를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만족하시오? 쥐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원하던 거래가 완성되었소. 당신은 황금을 얻었고 쥐가 네 마리의 쥐를 가리켰습니다. 당신의 자식들은 나의 가족이 되었소. 조 사또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제발 돌려줘. 내 아이들을 돌려줄 수 없소. 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거래는 완료되었소. 되돌릴 수 없소. 쥐는 조 사또에게 다가왔습니다. 코를 벌른거리며 냄새를 맡았지요. 그런데 흥미롭군요. 당신에게서도 같은 냄새가 나기 시작했소. 무슨? 조 사또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비명을 삼켰습니다. 손톱이 이상했습니다. 길어지고 있었습니다. 날카롭고 구부러진 쥐의 발톱처럼 변하고 있었지요. 노승이 말했지 않았소? 그대 자신도 쥐가 될 것이라고. 흰 쥐가 웃었습니다. 탐욕에 빠진 자의 끝은 언제나 같소. 괴물이 되는 것이오. 조 사또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아악. 곳간을 뛰쳐나갔습니다. 하지만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제육장 쥐떼의 습격과 무너지는 저택. 조 사또는 안채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여보, 여보. 아내를 찾았지만 아내는 방 구석에 웅크린 채 정신을 잃은 듯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눈은 풀려 있었고 입에서는 침만 질질 흘러내렸지요. 정신 차려. 우리 도망쳐야 해. 조 사또가 아내를 흔들었지만 아내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미 정신이 나가버린 것이었지요. 찍, 찍찍, 끽끽끽. 어디선가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 사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천장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아니, 천장만이 아니었습니다. 벽에서도 바닥에서도 사방에서 소리가 들렸지요. 사각사각, 드드득 사각사각. 무언가 기어가는 소리였습니다. 수십, 수백, 수천 마리가 동시에 움직이는 소리였습니다. 조 사또는 벽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벽 속에서 쥐들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집 전체가 쥐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기둥 속에, 천장 위에, 마루 밑에 온갖 곳에 쥐들이 들끓고 있었지요. 찌익.
갑자기 벽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작은 구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구멍에서 붉은 눈 하나가 조사또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끽! 쥐가 소리를 지르며 구멍을 더 넓혔습니다. 날카로운 이빨로 나무를 갉아먹으며 구멍을 키웠지요. 드득드득드득. 그 소리가 온 집안에서 동시에 울렸습니다. 수십 개, 수백 개의 구멍이 벽에 뚫리기 시작했습니다. 천장에서, 바닥에서, 문에서, 모든 곳에서 쥐들이 나무를 갉아먹으며 구멍을 뚫고 있었습니다. 조사또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쿵! 등이 문에 부딪혔습니다. 문을 열려고 손을 뻗었는데 찍! 문고리에서 쥐 한 마리가 뛰어나왔습니다. 조사또는 비명을 지르며 손을 거두었습니다. 으악! 쥐는 바닥에 떨어져 재빨리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지요. 구멍에서 쥐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마리, 두 마리, 10마리, 20마리.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쥐들이 벽의 구멍에서, 천장의 틈에서, 마루 밑에서 기어 나왔습니다. 회색 쥐, 흰 쥐, 검은 쥐. 온갖 색깔의 쥐들이 방 안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찍찍찍, 끽끽끽, 찌익. 수천 마리의 쥐가 우는 소리가 귀를 찢었습니다. 조사또는 방 한가운데로 물러났습니다. 발밑에서 쥐들이 우르르 지나갔습니다. 꼬리가 발목을 스쳤습니다. 차가운 감촉이 소름 끼쳤지요. 가지마. 썩 꺼져. 조사또가 발로 쥐들을 걷어찼습니다. 찍! 한 마리가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돌아왔지요. 그리고 이번에는 무리가 함께 왔습니다. 10마리, 20마리의 쥐가 조사또의 발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우지직! 날카로운 이빨이 신발을 물어뜯었습니다. 천이 찢어졌고 살같이 드러났지요. 으악! 아야! 조사또는 쥐들을 떼어내려 했지만 더 많은 쥐들이 달려들었습니다. 다리를, 허리를, 팔을, 등을, 온몸에 쥐들이 기어올랐습니다. 사각사각, 사각사각. 털이 피부에 닿는 느낌. 작은 발톱이 옷을 긁는 감촉. 차가운 꼬리가 목덜미를 스치는 소름. 조사또는 미친 듯이 몸을 흔들었습니다. 떨어져. 떨어지라고. 하지만 쥐들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붙었지요. 그리고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드득드득. 옷을 갉아먹었습니다. 비단 도포가 찢어지고 적삼이 뜯겼으며 속옷까지 너덜너덜해졌지요. 조사또는 비틀거리며 문을 향해 달렸습니다.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쾅! 마당으로 뛰어나왔습니다. 하지만 마당도 이미 쥐들로 가득했습니다. 땅 위를 쥐들이 뒤덮고 있었습니다. 회색 물결처럼 살아 움직이는 융단처럼 쥐들이 마당 전체를 덮고 있었지요. 찍찍찍 끽끽끽. 그 소리가 하늘까지 울렸습니다. 조사또는 주춤 멈춰 섰습니다. 이럴 수가. 쥐들은 조사또를 둘러쌌습니다. 빙 둘러서서 그를 에워쌌지요. 마치 사냥감을 포위한 늑대떼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길을 열었습니다. 쥐들이 좌우로 갈라지며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 길의 끝에 곳간이 보였습니다. 곳간 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그 안에서 황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니, 황금빛이 아니었습니다. 붉은 빛이었습니다. 흰 쥐의 붉은 눈빛이었지요. 오시오, 조씨. 곳간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의 왕국으로. 당신이 그토록 원하던 곳으로. 조사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가지 않아. 하지만 발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쥐들 사이를 걸어갔습니다. 쥐들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지요. 수천 개의 붉은 눈이 조사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곳간에 도착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끼익. 뒤에서 문이 닫혔습니다. 제7장 인과응보, 쥐구멍에 갇힌 영혼. 곳간 안. 황금살은 이제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뼈와 돌멩이와 쥐똥만 가득했지요. 흰 쥐가 그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드디어 오셨군요. 쥐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당신의 진짜 곳간에, 탐욕이 만들어낸 지옥에. 조사또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용서해줘. 나는 그저 무엇이오? 잘 살고 싶었다고? 부자가 되고 싶었다고? 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 욕심이 당신을 여기까지 데려온 것이오. 쥐는 천천히 조사또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제 선택하시오. 마지막 선택을. 선택? 당신도 우리 가족이 될 것이오. 아니면. 쥐가 입을 크게 벌렸습니다. 날카로운 이빨이 드러났지요. 이곳에서 영원히 갇혀 살 것이오. 조사또는 두 눈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그때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손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짧아지고 손톱이 발톱으로 변하고 털이 돋아나고 쥐의 앞발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안 돼. 안 돼. 조사또는 손을 마구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멈추지 않았지요. 발도 변했습니다. 얼굴도 변했습니다. 귀가 솟아올랐고 코가 뾰족해졌으며 꼬리가 자라났습니다. 조사또는 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허허. 흰 쥐가 웃었습니다. 보시오. 이것이 탐욕의 끝이오. 당신은 이제 영원히 쥐로 살 것이오. 이 곳간에서 가짜 황금을 지키며 굶주림에 시달리며 조사또의 비명이 점점 쥐소리로 변했습니다. 으악, 끽, 찍, 찍찍.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조씨댁을 찾았습니다. 밤새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는 신고 때문이었지요. 대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저택은 반쯤 무너져 있었습니다. 벽에는 수천 개의 구멍이 뚫려 있었고 기둥은 갉아먹혀 있었으며 지붕은 꺼져 있었지요. 마당에는 쥐똥만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은 곳간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경악했습니다. 곳간 안에 쥐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회색 털을 가진 쥐였습니다. 크기는 보통 쥐보다 컸지요. 그 쥐는 비단 도포 조각을 물고 있었습니다. 조사또가 입던 옷이었습니다. 쥐는 사람들을 보고 끽끽 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곳간 구석으로 도망쳐 벽의 구멍 속으로 사라졌지요. 사람들은 곳간을 뒤졌지만 조사또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다만 바닥에 손톱 몇 개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사람의 손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톱들은 모두 이상하게 뾰족하고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쥐의 발톱처럼 말입니다. 그날 이후 그 집에는 아무도 살지 않았습니다. 흉가가 되어 방치되었지요. 하지만 밤이 되면 가끔 곳간에서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찍찍, 끽끽, 쥐 우는 소리. 그리고 가끔, 아주 가끔, 용서해줘. 제발. 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섞여 들린다고 합니다. 그것이 조사또의 목소리인지 아니면 바람 소리인지 아무도 확인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야당꾼이 부채를 접으며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탐욕은 모든 것을 집어삼킵니다. 황금도 가족도 마침내는 자신마저도 말입니다. 야당꾼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야당꾼이 청중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여러분의 곳간 밑바닥에는 지금 무엇이 살고 있습니까? 찍! 어디선가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청중들은 서늘한 기분으로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많은 이들이 잠들기 전에 자신의 손톱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혹시나 이상하게 자라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나 뾰족해지고 있지는 않은지,